안녕하세요. 다스만방 클리닉의 정은경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음식을 많이 드셨습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과식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또 혹은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고자 폭음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모두가 성인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인병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당뇨병과 심장병 그리고 중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사상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수원 김선호 한의원의 김선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보니까 조금씩 공통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참 잘 보셨는데요. 예. 성인병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고지혈증, 또 고혈압, 지금 얘기할 어떤 심장병, 당뇨, 중풍 이런 것들은 네.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하나의 병이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원인은 같아요. 전부 공통적으로 네. 스트레스와 또 어떤 유전적인 소인, 또 운동 부족, 네. 또 과음, 과식, 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병을 일으키는데 네. 어떤 사람은 당뇨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시리즈로 쭉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적인 개념에서 사상의학적인 개념에서 어떤 그 원인을 보자면 네. 이런 기의 순환이 어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이나 유전적인 소인이나 과로에 의해서 이렇게 네.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기의 순환들이 한 곳이 딱 울체가 돼서 막히게 되면 어느 쪽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면 기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면서 네. 그 병이 무엇이 됐던지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상의학적인 원인은 이제 바로 이런 기의 순환이 막힌 것이죠. 그 기의 순환을 막히게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과음과식, 과로 이런 것들이고요. 네. 또 이제 지금 현재 중풍에 오늘 하게 될 어떤 4대 원인이라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 바로 네 가지 중풍 4대 원인인데 네. 결국은 결국은 다 같은 병이죠. 그래서 그렇죠. 중풍 환자의 케이스들을 보면 예. 대부분이 이 당뇨도 앓고 한 10년, 고혈압도 한 10년, 20년 약을 드시던 분들이 오게 돼 있어요. 네. 또 중풍 환자들의 케이스를 보면 반드시 그런 병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치료해줘야 역시 중풍도 개선이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계별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스트레스, 만성 피로, 그 다음에 낫지 않으면 성인병 단계로 가서 고지혈증, 지방간 그런 것들과 함께 네. 오늘 말씀드리게 될 당뇨, 네. 또 심장질환, 그 이후에 이제 터미널 스테이지 중풍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한 뿌리는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병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예.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은 일단은 고치기가 용이한 상태고 네. 오늘 말씀드린 당뇨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중풍은 이미 그 개인의 어떤 음식 섭성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완이라든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을 때 환경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찬바람 쏘지 않게 해주면서 치료할 때 용이한 것처럼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용이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신 말씀드리신 거고 실제 치료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음식만 잘 먹고 치료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주업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나가면 감기도 격리해서 치료하면 잘 되듯이 네. 그런 나쁜 환경으로부터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해나가면 사상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경우에 특히 어떤 사정이 좀 많이 달라서 평생 약을 먹는다든지 완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새 삶을 산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건강을 찾았다, 젊음을 찾았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실 만큼
그렇게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일단 양방에서는 그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상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되게 뭐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상에서 치료를 해보다 보면 되게 한 3, 4개월 정도의 어떤 고혈압 이런 정도가 해결이 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네. 뭐 당뇨 같은 건 한 5년, 뭐 짧으면 1, 2년. 체질 개선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한 1, 2년 정도 치료했을 때 제 경험상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방의 어떤 그 경험상 되게 한 7, 80% 가까이는 완치에 가까운 개념까지도 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당뇨병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당뇨병 하면은 일단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당이 이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뇨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 몸에 있는 그 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간 밑에 위장 뒤쪽에 있는 췌장이라는 것에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의 선천적인 기능이 모자르거나 또 이 인슐린을 받아들여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사람 세포 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어떤 혈장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물 성분으로부터 영양을 여기에 담아 가지고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해주는 열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혈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흡수한 영양분을 적혈구에 심어주질 못하고 따라서 세포나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인슐린이 모자라도 인슐린 당뇨가 될 수 있고 또 넘쳐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넘쳐서는 생기는 리가 없고요. 이 적혈구의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리셉터라는 것이 고장이 나 있을 때도 당뇨가 유발되는 것이죠. 당뇨의 개념은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영양분이 이쪽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배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필요 없는 어떤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보내고 실제로 세포나 조직에서는 필요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몸이 극도로 피곤해지고 또 수축해지고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뇨병의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뇨의 원인은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아까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린 거와 같은 내용인데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장애가 오거나 인슐린에 대한 말초 조직의 저항성이 이제 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보면 혈장 안에 영양분인 혈당,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이 어느 정도 수치로 남아돌게 되느냐, 적혈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것이 당뇨의 기준이 됩니다. 대개 이제 검사는 당뇨의 어떤 혈당을 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140 공복 시에 그러니까 한 8시간 이상 물도 안 먹고 약도 안 먹은 상태에서 140 이하일 경우에 정상이고요. 또 식후에 최고 혈당이 200 이하일 경우를 정상의 레벨이라고 보고 그걸 오버하는 경우 그러니까 식공복 시에 혈당이 140 이상 또 식후에 혈당이 200 이상 그 밑에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경계 당뇨병이다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10까지를 정상 110에서 140까지를 이제 경계 당뇨병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식후에도 한 180에서 200 사이를 경계 당뇨병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이 성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것도 제 자료 화면 잠깐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의존형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비의존형이라는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인슐린 의존형이 이제 양년형이다 해서 이제 어린이 아이들한테도 오는 당뇨죠. 그러니까 인슐린 선천적으로 분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성인들은 대개 인슐린 비의존형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체질별로 당뇨병이 오는 원인도 같은지 또 그것도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세요. 당뇨가 걸리게 된 어떤 조건들은 아까 처음에 그 기의 순환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 각각의 체질별 기의 순환이 막히는 부위들이 정해져 있고 원인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성인병에는 적용이 되는데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에 역상하는 기운 때문에 그렇다.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열이 많고 또 신장 자체 기능이 약해서도 당뇨가 올 수 있고 태음인은 간에 열이 많은 거, 소음인은 비위가 냉하고 또 몸이 찬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볼 때 당뇨가 걸리기 쉬운 조건이 있어요.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어떤 체질이든 간에 체질을 불문하고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 가족력에 당뇨가 있는 경우, 또 성인 된 이후에 자기의 그 가장 낮았던 체중보다 한 10% 이상이 증가하시는 분들 많죠. 또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 또 지방질이나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운동 부족하신 분들은 당뇨가 걸리기 쉬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당뇨가 걸리기 쉬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조심을 하시고 미리미리부터 자신의 건강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당뇨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그렇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뇨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피로입니다. 저번 시간에 만성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성 피로 증상과 거의 비슷한 자도 회복이 안 되는 늘 항상 피곤한 그런 그렇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피로가 상당히 뭐 활동을 조금만 해도 극심하게 느껴진다. 자야 되는 만큼 그런 증상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함께 갈증이 많이 나고 허기가 지고 허기가 져서 쩔쩔쩔쩔 매고 식은땀이 날 만큼 그런 증상이 조금만 있으면 또 먹게 되면 금방 없어지고 그래서 많이 먹고 갈증도 많이 나서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소변도 많이 보고 그런데도 살은 빠져나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당뇨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소변을 보는데 기름기 같은 게 뜬다 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외에 가려움증이 피부에 많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부소양증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뇨가 아닌가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죠. 이 당뇨병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합병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되면 상당히 이제 당뇨가 오래 진행이 된 거고요. 당뇨 환자분들이 특징적으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은 요 그림에 잠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발바닥에 괴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신장에서 과다하게 그 당을 배설하다 보니까 신장 자체의 기능을 잊어버리는 신부전증이라는 것이 옵니다. 당뇨에 한 10년 된 환자들의 한 50%는 당뇨성 망막질에서 시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15년 이상을 앓은 사람들의 한 40% 정도가 신부전증이나 발바닥 괴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합병증들이 나타나요. 상당히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당뇨병은요, 이 평생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한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 물론 예스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도 그렇죠. 가능하다. 평생 친구라든지 뭐 고치는 걸 욕심이라고 생각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당뇨가 처음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식이요법이나 뭐 이런 것들의 지도를 잘 받습니다. 그러면 조절이 잘 돼요. 그러면 조절이 잘 되고 아무 증상을 못 느끼게 되니까 방심을 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고 하지만 점점 일상생활에 또 복귀를 하면서 다시 또 당뇨가 수치가 높아지고 증상이 나타나죠. 재발이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럭저럭 넘어가면서 안에선 계속 당뇨가 심해지면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죠. 결국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당뇨의 치료는 완치의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방법으로 어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식사요법, 또 본인 체질에 맞는 운동요법, 이제 또 중요한 약물요법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식사나 운동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네. 특히 운동에서는 자기 최대 심박수의 한 80% 정도를 쓰라고 돼 있는데,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약간 숨차고 약간 땀나는 정도의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시는 것, 모든 운동이 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시는 것이 운동요법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운동요법을 실제로 해보면 당뇨 수치가 그 자리에서 운동 전후가 확 차이가 나게 좋아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당뇨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런 것들과 함께 중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사상의학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한 5년 정도에 네. 전체 환자의 한 7, 80%는 완치에 이르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을 하시지 마시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환자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식이요법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식이요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요. 예. 이게 칼로리 제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준 체중이라는 게 있는데, 표준 체중은 대개 자기 키에서 100을 빼고 네. 0.9를 곱하는 수준에서 네. 한 30kcal를 곱해서 본인에 해당되는 칼로리 계산에 나가게 되는데, 네. 상당히 소식이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소식을 얘기를 하면 하시는군요. 네. 뭐 시간 관계상 긴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 당뇨병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해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치료 사례 있으면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모 그룹에 네. 이제 부장님 오셨어요. 그분은 소주도 일주일에 한 2-3번씩 드시고, 술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네, 한두 그런 병씩, 분이군요. 또 담배는 하루에 한 갑씩 한 20년 피셨고,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하고, 또 본인의 할아버지, 아버님이 50대쯤에 사망하신 가족력도 가지고 있고, 뭐 당뇨뿐만이 아니고 고혈압, 고혈압이 200에 한 130 정도, 또 당뇨는 상당히 심한 수준이었어요. 한 공복시에 320 정도. 네. 또 한 콜레스테롤이 한 260 정도. 이런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것들. 상당히 좀 심한 상태였군요. 그렇죠. 그러고 오셨는데, 그분을 저하고 치료한 지가 지금 현재까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혈압약도 다 끊고, 또 당뇨 약도 양약은 일단 끊게 되고, 현재 지금 환약으로만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혈압이며 또 콜레스테롤 수치며 당뇨 수치가.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 개선 그런 쪽의 치료 방법을 좋았었고, 그분은 지금 전혀 자각 증상 없이 그야말로 온기왕성한 생활을 하고 계시죠. 모든 환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완치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치료보다는 사상의학적인 치료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당뇨병 환자들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서 좀 장기간 꾸준하게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 심장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심장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사님? 네, 심장 질환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이런 것들은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고혈압으로 오게 되는 심장 비대, 또 부정맥, 심장 판막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이에요. 이 동맥에 경화가 일어날 경우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파이프가 막혀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심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증상이 올 수 있는 그 전 단계의 통증 단계는 협심증이고, 심장 자체에 근육이 마비가 와서 스톱되는 상태는 심근경색증.
네. 또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심부전증, 또 이렇게 되면 심장 전체의 리듬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이런 증상들이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네,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질병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40대 돌연사, 심장마비, 과로 네. 때문에 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이 결국은 혈액의 어떤 응체 형상 때문에 그것이 심장에 갑자기 쭉 수축을 하면서 혈액의 파편들이 돌아다니면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 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정맥, 가벼운 부정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또 특히 날씨가 추울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심장 질환은 또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심장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증상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나 보행을 할 때 숨이 차진다. 네.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든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덜컹덜컹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될 경우, 네. 그것이 좀 더 진행이 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드라마에서 보셨던 것처럼 심장이 극심하게 아파지고 조여지고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고 통증이 이런 어깨나 가슴 안쪽 이런 데로 진행이 되는 걸 느끼면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느낄 수만큼의 통증을 느낀다든지 잠깐 그러다 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심장질환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병이든지 예방하는 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예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심장질환이 자꾸 이제 걸리게 되는 사람들도 역시 성인병의 기타 원인과 똑같기 때문에 예방법도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이에요. 금연. 술보다 담배가 거의 심장엔 독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금연, 금주, 또 스트레스 해소, 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특별한 어떤 건강 체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이제 역시 이제 심장질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병을 하고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막질환까지 생기게 되세요. 제가 지금 보는 케이스 중에는 연세가 65세 되신 건장한 할아버님이 계신데 예. 심장질환을 한 20년 앓고 수술을 하시기에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는 수준으로 대동맥판 협착증 아주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지고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하고 한 2년 가까이 치료하시면서 계단 올라가는 건 물론 뭐 한 3km, 5km는 무난하게 걸으시고 담배도 많이 피셨는데 담배 다 끊고 지금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반가워하시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하시니까 또 사회생활까지 활기차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질환이든지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중풍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중풍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중풍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질환의 가장 마지막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병이죠. 전체 환자의 한 100명이 걸리면 50명 정도는 사망을 하고 나머지 50명은 이제 사망은 안 하지만 그 50명 중에 반이 또 반신불수로 평생을 지나게 되는 그 나머지 한 2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중풍식의 걸음걸이를 동네에서 걷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완치에 이르신 분들은 한 20% 정도 내외 10% 20%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죠. 현실과는 아주 격리가 돼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극히 많고 또 사망률에서도 뇌졸중이 뭐 1, 2위를 다투고 있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그 병이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뇌혈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중풍이 오게 됩니다. 다른 혈관들은 다 그물처럼 돼 있어서 척부순환이라는 게 되지만 뇌혈관은 나무가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세포들이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괴사를 일으키게 돼요. 4분만 혈액이 안 오게 되면 세포 자체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 때문에 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팔을 지배하는 부분, 다리를 지배하는 부분, 또 입을 지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의 세포가 죽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마비가 오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호흡마비로 사망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가는 경우, 네. 또는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로 인해서 그 밑에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혈관 그림을 보게 되면 여지까지 음식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많이 드시고 방치돼서 혈액이 혈관 안에 노폐물이 이렇게 쌓이게 돼서 네. 혈관이 막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뇌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중풍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탄력을 이렇게 만들면서 점점 수도 파이프가 녹슨 형태로 돼서 수도 파이프도 오래되면 터져버리죠. 그렇죠. 이것이 터져서 뇌혈관이 터져서 뇌 자체에 어떤 이런 혈정들이 생기게 되면 여기 자체의 압력 때문에도 마비가 오게 되고 이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전신이 마비가 오거나 반쪽이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들이 되죠. 그 증상들만큼이나 치료법도 상당히 좀 까다롭고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상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체질적인 치료를 다르게 하게 됩니다. 예.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약물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대개 치료 기간을 보게 되면 혼수 상태에서는 대개 한 4주 정도, 4주 내지 8주 정도 네. 가 어떤 돌증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회복기가 오게 되는데요. 대략 빠르면 한 3개월, 더 빠르면 한 1, 2개월 만에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2년 이상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2년 이후에 낫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 초기 1, 2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중풍 치료되는 것이 거의 한 80% 되니까 조기에 사상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뭐 어떤 극심한 혼수에 빠져가지고 걸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방병원급이나 아니면 양방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걸어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빨리 데리고 오시거나 상황을 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시고 119를 부르셔서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중풍의 조기 발견도 가능합니까? 네, 전조 증상이 나타나죠. 예. 동의보감에서 표현되어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은 손가락에 1, 2지가 약간 마목불이 나다, 약간 마비가 오는 듯한, 그러니까 손발이 약간 한쪽이 저린 증상, 또 극심한 통증, 두통, 네. 또 어지럼증을 동반한 울렁울렁한 증상, 또 선하품이라서 하품이 자꾸 나는 경우도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고, 얼굴이 붉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오게 됩니다. 중풍이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예. 또 중풍이 가볍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버스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잘 안 잡히고 놓친다든지, 또 차를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려는 것이 차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면 중풍이 가볍게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또 주위에 친척들이 또 그런 경우를 있었다. 또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멍해지고 네. 자꾸 살이 찌고 이런 것들이 다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중풍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심장질환과 당뇨병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체질인지 미리 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 선택하셔서 꾸준한 치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수원 김선호 한의원의 김선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인병은 체질별로 음식의 조절과 그리고 사회적 섭생을 잘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그리고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은요,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